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의 황금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실크로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대릉원 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의 왕릉구인 5세기대 왕릉구인 대릉원 고문군은 동아시아, 유라시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라의 황금 문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고분군에서 현재 6점의 금관이 출토됐습니다. 항남대청 남분의 것은 금관이 아니고 금동관입니다. 실은 발굴된 왕릉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곳에는 앞으로도 20점 정도의 금관이 여기에 실은 묻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라의 황금 문화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유라시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 황금 문화와 관련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많이 주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은 신라의 무덤의 구조입니다. 유일하게 사국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적성목각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성목각분 안에서는 이와 같은 신라의 황금 장신군들이 발견되면서 또 하나는 실은 로마 유리기를 비롯한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통해서 건너온 유리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라의 금관총 고문의 출토 장면을 보여줍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가락에는 모두 한쪽 팔에는 5점에 각각 5점, 6점의 황금 팔찌를 차고 각 손에는 한 점에 그러니까 10손가락에 모두 실은 금제 반지를 착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허리띠에는 금제 가대를 착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를 황금으로 장식하는 습속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라의 황금 문화 가운데 특히 누군 기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리스인들이 흑해에 면한 크리미아 반도에서 정착하면서 만들었던 황금 장신구들입니다. 여기에 누군 기법들이 보입니다. 이 누군 기법들은 그리스인들이 크리미아 반도에 가지고 흑해 연안에 가지고 와서 스키타이에 황금 장신구를 만들게 됩니다. 신라 황금 특히 귀걸이에 보이는 이 누군 기법입니다. 육각형의 거북 등딱지 모양의 틀을 만들고 거기에 돌아가면서 실은 금 알갱이를 붙인 누군 기법은 실은 원래 기원은 그리스, 특히 흑해 연안의 스키타이 장신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실은 왼쪽에 있는 것은 흑해 연안에서 발견된 스키타이의 금제 귀걸이입니다. 오른쪽은 가야 지역에서 발견된 금제 귀걸이인데 밑에 이렇게 그 원한을 붙이는 기법이라든지 전체적인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시간차는 500년 이상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서쪽에서 흑해 연안에서 동쪽 끝인 신라에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미 여러분들이 주목한 바와 같이 이 초원로 일대의 적성목각, 이것은 파지리크 고문의 단면 형태입니다만은 역시 이 구덩이를 팔고 목각을 설치하고 그 위에 돌로 위를 쌓는 이러한 적성목각이란 구조가 실은 유러시아 초원로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적성목각부 문화와 함께 황금 문화가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라의 황금 문화와 관련되는 유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타이에 연한 아르잔 고문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잔 1호군은 1900 일찍 1970년대 발굴이 되었고요. 2호군은 약 10몇 년 전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2호분의 발굴 모습입니다. 2호분에서 역시 방금 보신 것 같이 파지리크 고문에서 나오는 구조, 즉 묘강을 파고 통나무로 목관을 짜고 그 안에 강금으로 장식한 시신을 연 그런 것들이 그 위에 그리고 적석을 합니다. 적석을 하는 구조가 실은 신라 적석목각군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석목각군이 바로 전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런 문화에 영향이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르잔 고분군에서 출토된 동물재 장식들입니다. 이 동물재 장식은 역시 사슴이라든지 여러 말 이런 특히 초원의 기모민족들이 좋아했던 그러한 동물형 장식을 이 스키타인들은 선호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지금 있는 것들은 역시 의복에 붙인 동물형 장식들입니다. 그래서 옷 전체에 이런 한금제 장식품을 붙여서 옷 전체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목에 걸었던 토르크라는 것입니다. 아르잔 이옵은 출토 특히 왕의 모습을 복원한 것입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신체 전체를 황금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아키나케스식 철검이라고 하는 단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출현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키타이의 기원이 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원래 정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고 알타이 이론에서 역시 서쪽으로 흑해연안으로 스키타이 문화가 전래된 것이 아닌가라는 설이 현재는 아주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르잔 발굴을 통해서. 예, 다음은 러시아의 다른 유적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켈르메스 고분군이라고 하는 실은 아조브에서 동쪽에 있는 고분입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스 산맥의 북록에 해당하는 고분 스키타이의 왕묘입니다. 이 왕묘에서는 이와 같은 금관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정면에는 그리핀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아키나케스식 단검이 출토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목되는 것은 스키타이 미술의 이런 서아시아적인 그리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타이 미술의 황금 미술에는 역시 그리스 미술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미술의 영향이 보이는 것이 주목됩니다. 또한 투부입니다. 스키타인들은 장신구뿐만 아니라 무기도 역시 금으로 장식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여기에서 서아시아 미술의 영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리아에서 제작된 걸로 생각되는 이 금제 그릇입니다. 실은 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신라인들도 이 금제 용기 그릇을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 기원을 찾자면은 이런 흑해연안의 스키타이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그릇 가운데서는 이렇게 동물 문양, 특히 그곳에는 희귀한 타조를 이렇게 시문한 예도 있습니다. 또한 이 켈레네스 고분군에서는 의자의 이 팔걸이로 생각합니다. 이곳에도 역시 사자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 사자 역시 서아시아 미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르기피아 유적입니다. 이 고르기피아 유적은 흑해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항구 도시와 함께 여러 고분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고르기피아 유적에서 고분에서 발굴된 것입니다만 그리스 영향을 받은 월계관을 본뜬 금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금관이 이 스키타이인들의 어떤 그 주문에 의해서 그리스 공인들이 이곳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흑해연안에서 그리스 미술과
스키타이의 문화가 융합돼서 이러한 금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고르기피아 고분 유적에서는 역시 이와 같은 아키나게스식 단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단검은 예를 들면 녹성석, 예를 들면 터키석이라든지 또는 석류석을 이렇게 감장해서 장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호우라치 고분입니다. 이 호우라치 고분은 아조부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호우라치 고분이 되겠습니다. 이 고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존에는 예를 들면 이 월계관식 금관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리핀을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만 이 호우라치 금관에는 주목되는 것은 수지, 즉 나무와 그리고 사슴을 본뜬 나무와 사슴으로 장식한 금관이 처음으로 출현한 겁니다. 하나의 나무를 중심으로 두 마리의 사슴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런 도안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은 신라 금관에 보이는 나무와 사슴의 이런 도안의 기원이 직접 전파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도안이 이곳에서 형성돼서 동쪽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복원하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시 머리부터 이 신체 전체를 황금으로 장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다음은 사카족의 천산북록에 있는 사카족의 황금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원래 수도였던 알마티입니다. 알마티에서 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이식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 이식 고분군이 이렇게 열상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남동쪽 끝에 황금인간이 나온 이식 구르간이 있습니다. 이식 구르간은 흥미로운 것은 복원 모형입니다만은 역시 아까 전에 보셨던 아르잔 그 다음에 파지리크 고분과 같이 묘강을 파고 통나무로 각을 짜고 그 안에 황금으로 장식한 시신을 엮고 그 위에 적석하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역시 천산북록에도 있다는 것은 동쪽으로 역시 전파하는데 하나의 천산북로가 하나의 중요한 루트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식 구룩하는 가운데 황금인간이 나온 고분에 출토된 간장식입니다. 이렇게 사냥을 이렇게 지금 장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곳에 또한 이식 구룩간의 황금인간 출토 고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간의 측면, 간이라고 해야 될지 모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금으로 장식한 이 간 모자의 측면에는 산을 본뜬 모습, 산과 산 위에 나무가 있고 그 위에 새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본뜬 이 장식품이 이 모자의 측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나무 그리고 사슴 그리고 새 이런 것들이 이미 초원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초원로에서 이 황금에 출토된 이 황금장신구를 경북대학교 실크로드 조사연구센터에서 약 4개월에 걸쳐서 복원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100% 수제 작업에 의해서 타출에 의해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신체를 전부를 황금으로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프가니스탄의 틸리아 테이프에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유적들은 모두 초원로에 소재하는 유적입니다만은 틸리아 테이프는 아프가니스탄의 사막로 오아시스 루트 상에 있는 유적입니다만은 실은 이 틸리아 테이프 유적은 쿠샤노 왕조의 왕묘입니다. 이곳에서는 실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쿠샤노 왕조의 왕묘와 왕비묘가 발견됐습니다. 쿠샤노 왕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역시 이 월지가 이동해서
대월지국을 세우고 나중에 쿠샤르 왕조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막로에 소재하는 유적임인데도 불구하고 북방 기마민족 문화의 영향이 아주濃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틸리아테페 6호묘 여성묘입니다. 금관을 쓰고 역시 쓴 채로 착착한 채로 출토되는 장면입니다. 네, 금관의 모습입니다. 금관의 모습은 이렇게 역시 이 나무가 이렇게 대칭되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지형 신라 간가에는 차이가 있지만 수지형 간이라는 점에서 큰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여, 영락으로 장식하는 것이라든지 보여와 영락으로 장식하는 것은 역시 신라왕 금관에가 공통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곳에서는 또한 독립된 수지형 간식입니다. 역시 나무를 형상한 곳에 역시 보여, 영락을 달고 아마 여기는 어디 다른 곳에 매달아서 이 가죽 모자라든지 끝에 착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또한 황금제 벨트입니다. 이 벨트에는 이렇게 사자를 장식한다든지 그래서 뭐 역시 이 틸리아테페의 황금 문화에서는 역시 이 두부에서 발끝까지 장식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실은 틸리아테페에서 이런 아키나케스식 단검이 나온다는 것은 실은 이들의 출자가 월지 즉 기마민족 천산 일대에 살았던 기마민족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또한 이렇게 황금 용기를 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황금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흑해 연안 일대와 공통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흉노에 대해서 한번 흉노가 아닌 훈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 흉노라는 것은 북흉노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역시 이런 훈으로 훈족이 돌연 이 흑해연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 이곳에서 흑해연안을 중심으로 이런 흉노의 훈의 황금 문화가 번성하게 됩니다. 훈의 황금 문화의 특징은 황금에 역시 그 성유석을 등의 적색 보석을 이렇게 상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5번의 보르보의 황금 보검입니다. 이 보르보의 황금 보검은 역시 15번의 계림노 14번의 황금 보검과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보르보의 보검 출토지 주변에는 가라같이 이 훈족 무덤이 있고 이 훈족의 무덤에도 역시 로마 유리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이 로마 유리기는 역시 14번과 같은 항남대총의 남분 출토 유리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신라에 들은 로마 유리기의 이 경로가 역시 카자흐스탄 북부 초원을 경유하는 흑해 그리고 카자흐스탄 북부 그 다음에 중국의 동북지방 고구려 신라로 이어지는 루트가 역시 훈족 장신구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시 신라에 이입된 황금 문화의 역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시기상으로 접근하는 시기는 바로 훈족이 활동하던 4, 5세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의 황금 장신구도 훈족의 황금 문화가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유연을 통해서 또는 연을 통해서 고구려를 통해서 이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보르보의 보검이 출토된 보르보의 호수에 이런 오른쪽에 이곳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예, 출토지를 보고 있습니다. 훈족의 무덤은 이렇게 소형묘이고 그 소형묘 속에서 보르보의 단검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보르보의 단검은 실은 훈족의 이 황금 보검 가운데 가장 게리노 14호가 아주 유사합니다. 황금으로 역시 틀을 만들고 구획을 만들고 그 안에 홍색 보석, 즉 석유석 등을 이렇게 상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키나게스 검에 아마 가 관련된 걸로 생각되는 형시각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되는 이런
칼집의 형태가 특징입니다. P자형의 근구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선비족의 내몽고에서 발견된 선비족의 황금 장신구입니다. 사슴의 뿔을 형상하고 그곳에 역시 보여 영락을 단 것도 실은 신라 사슴 그리고 보여 이것은 직접적으로 역시 유연 또는 선비 문화와 연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당시에 한번 정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 유연이 몽골 초원에서 몽골을 중심으로 알타이 일대까지 영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연은 그 이전에 서천한 흉노의 후신인 훈과 유연은 아마 통교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유연과 전연은 통혼 관계입니다. 또한 전연과 고구려는 동수의 망명, 그 후에 역시 이 북연왕의 망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연과는 결국은 이 하전 양면적인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훈, 유연, 연, 고구려, 신라로 이어지는 이런 황금 문화의 루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대릉원 고분군에서 황금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릉원 고분군은 현재 왕릉이 발굴된 것은 이곳에 있는 항남대총 남부밖에 없습니다. 북부는 여성묘로 생각됩니다. 그 나머지 왕릉으로 생각되는 것은 119호분 그리고 봉황대, 서봉황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간이 현재 5점 나왔지만 실은 이 왕과 왕비, 왕릉이 3기 또는 4기가 남아있고 또한 왕비릉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신라에서 근간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높다. 20점 10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 신라의 초기 근간의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119분의 남쪽에 있는 교동 고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근간의 특징은 신라 근간의 원래 형태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칭 중간에 큰 가지, 이 나무의 몸체가 있고 양쪽으로 대칭되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 소위 수지형 근간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요가 이곳에 달리고 있습니다. 5세기 초로 생각됩니다. 이 교동 근간의 측면 모습입니다. 이 근간은 실은 직경이 10m, 10cm 정도 되는 아주 소형 10cm 전후하는 소형 근간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119호분인 즉 내무랑과 관련된 소화의 무덤으로 생각됩니다. 소화에게도 이런 근간을 착장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신라인들의 황금 문화의 어떤 역시 역시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항남대총입니다. 항남대총 북분에 역시 북분의 축조 모형이 이 묘각의 모식도입니다. 역시 적석 목각을 놓고 그 위에 적석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항남대총 남분의 조형 입식임, 조형 간식입니다. 새가 날개를 편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유라시아의 초원지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이곳에 있는 보석을 이렇게 로 감장해서 상감에서 장식하는 것들도 흑해 연안에 있는 로마 이 금제 반지에도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황금 문화 다른 금강과 함께 이런 반지의 보석감 기법도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이 그릇조차도 황금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역시 신라 문화의 독특한 것입니다. 고구려라든지 백제, 가야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입니다. 예, 항남 대총 남분의 출토 장면입니다. 남분의 경우에는 이곳에 금동관을 착장했기 때문에 금동관이 부식돼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두 금제품들입니다. 항남대총 북분의 금관입니다. 항남대총 북분의 금관은 역시 이 교동 금관에서 그 사이에
이 교동 근간이 5세기 초라면은 한남대총 북분의 근간은 5세기 후엽입니다. 뭔가 중간에 더 형태의 근간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형화된 신라 근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나무였던 이 수지형 입식은 출자형으로 또는 삼자형으로 불릴 정도로 뭔가 이렇게 나무에서 뭔가 이 변형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편 이곳에 이 시기가 되면은 사슴 뿔의 형태란 녹각이 이 측면에 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예, 금제가대입니다. 금제가대는 역시 유목민족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허리띠에 여러 가지 도구를 달아서 사용하던 풍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같은 것은 끌 또는 착으로 보이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가위로 생각되고요. 실은 다른 이 금제 가대에서는 예를 들면 손칼을 단다든지 이런 것은 역시 유목민족들의 허리띠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전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항남대총 북분의 허리띠입니다. 앞에 것은 남분이었고요. 북분의 허리띠는 역시 이 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항남대충 북부에 보이는 금제 팔찌입니다. 이 금제 팔찌는 흥미로운 건 여기에 이것은 석유석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녹성석, 터키석이고요. 이것은 라피스 라즈리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리산 강산에서 나는 청금석이라는 돌입니다. 이 보석인데 이것이 역시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녹성석, 터키석은 이란에서 납니다. 그리고 이 석유석은 역시 흑해 일대에서 나는 보석들이 이곳에서 한 곳에서 모여 있습니다. 여기 역시 누군 기법이 보이고 이 누군 기법 가운데 주목되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누금을 한다든지 이런 기법들은 훈족의 누군 기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팔찌는 두 가지 가능성, 훈족이 만들었을 가능성, 두 번째는 중아시아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세부 모습입니다. 항남대총의 북분의 팔찌입니다. 팔찌가 아니고 반지입니다. 반지를 열 손가락에 대해 모두 반지를 착장하고 역시 매장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제 용기입니다. 천마총입니다. 천마총에서는 역시 이 적성목각분의 구조와 함께 근간에서부터 이 황금장신구가 출토되는 모습이 잘 확인됩니다. 천마총의 정면과 측면입니다. 역시 이 녹각의 모습, 사슴뿔을 형상한 역시 이 녹각이 형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익형 간식입니다. 예, 조익형 간식입니다. 천마총에. 천마총에서 출토된 황금 팔찌입니다. 팔찌를 한 점 하나만 착장한 것이 아니고 역시 4점, 5점, 6점을 착장하고 매장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천마총 출토 금제 가대인데 여기는 숫돌입니다. 실은 이 부분이 석재이지만 여기에 이곳 석재마저도 이 숫돌마저도 황금으로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손칼이라든지 역시 유목민족이 사용했던 도구를 여기 곳에 착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라의 왕릉금 무덤에서는 실은 뭐 장신구뿐만 아니라 갑옷도 이렇게 금동으로 도금을 해서 장식했습니다. 이것은 이 비갑이라고 하는 이 손목을 보호하는 팔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예, 경주 금간총입니다. 경주 금간총의 금간입니다. 근간에 의해서는 역시 측면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녹각의 형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역시 조익형 간식입니다. 예, 간모입니다. 안에 역시 이 머리 위에
가죽을 밑에 부분에 착장시켜서 아마 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금제 귀걸이입니다. 금관총에 출토된 금제 허리띠입니다.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도구를 착장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관총에 출토된 투구입니다. 역시 이 금동 투구의 윗부분이 되겠고, 이거는 투구를 구성하는 세로로 된 동판입니다. 동판을 위에 역시 금도금을 해서 금제 투구를 만들었습니다. 경주 서봉총입니다. 이 서봉총에 관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신라 고분에서는 역시 이 수지형 그리고 녹각형 입식은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새 모양은 확인이 현재에서는 이 서봉총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서봉총에서는 이 세 마리의 새가 나무 가지에 올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리고 사슴뿔, 그리고 새가 나무에 있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서봉총 근간에는 유라시아의 근간에 보이는, 간에 보이는 이러한 요소가 모두 집약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봉총의 황금 허리띠입니다. 금룡총입니다. 금룡총도 직경이 15cm 정도는 작은 근간입니다. 신라에서는 왕, 그리고 왕비, 그리고 유력 왕족, 그리고 유력 왕족 가운데 소화도 이렇게 근간을 착종했습니다. 근간의 사용 범위가 아주 넓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문이 부부총 출토 금제 이식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정교한 이 누군 기법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다음 계림로 14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림로 14호는 1970년대 발굴된 고분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크기가 이 적성목각분입니다. 적성목각분이 약 3m 정도 되는 크기의 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황금제 보검이 나왔습니다. 이 황금제 보검은 앞에서 보셨던 카자흐스탄의 보르보의 고분 출토 보검과 아주 유사하고, 키즈 석굴에도 실은 이런 보검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군 기법과 그리고 성유석 보석을 장식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장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성유석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고 이 성유석을 엮고 주변을 이렇게 누궁으로 장식하는 기법은 훈족의 전형적인 훈족의 누궁 기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계림로 14호군의 피장자에 대해서는 신라인으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역시 신라의 왕 또는 왕비 또는 왕족묘에만 들어갈 정도의 어떤 이런 황금 보검이 이 3m 정도밖에 안 된 작은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계림로 14호 피장자 자체가 또는 훈족일 가능성, 또는 훈족 또는 키즈 석굴에 보이는 소구등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하튼 신라인이 아닌 외래에서 온 어떤 외국 이주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의 황금 문화의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문물의 이입뿐만 아니라, 황금 장신구의 이입뿐만 아니라 황금 문화의 이입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간의 인적 교류를 동반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신라의 황금 문화의 일본의 전파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사카 일본에서 가장 큰 전방 후문불이라고 하는 전 인덕능 고분입니다. 저는 윤공왕의 고분이라고 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방부에서 19세기에 전방부에 대한 석각이 노출되었습니다. 이 석각이 노출되면서 황금 이 투구와 황금 갑옷, 그리고 로마의 유리기가 출토가 됐습니다. 당시에 모사도입니다. 이 어떻습니까? 앞에서 본 금관총에서 본 투구의 투구의 찰갑을 이렇게
금으로 도금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역시 여기에 보효까지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갑에도 이렇게 도금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 당시에 일본 외에서는 금을 재련할 수 없었고 금을 생산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금은 잉고트 형태로 역시 신라로부터 수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도금하는 기술도 외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인덕릉 고문에 출토된 이러한 갑주에 도금을 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신라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라인이 직접 이주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택 천총 니자와 센즈가 126호분입니다. 이 니자와 센즈가 126호분에서 로만그라스가 2점 나왔고 이 무덤이 또 한 변이 25m 정도 되는 작은 방불입니다. 이 당시 신라에서는 25m 하면 큰 무덤이 되겠습니다만은 500m급의 무덤을 만드는 외인들에게서는 25m 아주 작은 무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만그라스가 2점 그리고 신라산 황금 장신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앞에서 보셨던 대능왕 고문군의 로만그라스를 2점 부장하고 있던 신라 왕족급 인물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니자와 126호문의 이 피장자는 신라로부터 이주한 특히 그 신분이 높은 왕족급의 인물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신라의 황금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역시 훈족이 4, 5세기 활동하던 시기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 로만그라스와 함께 신라에는 이런 황금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4세기, 5세기 때. 그런데 이 주목되는 것은 5세기 후반, 6세기 이후부터 신라에서는 이런 금관을 제작하지 않고 황금 문화가 상당히 쇠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는데 주목하는 되는 것은 훈족의 동향입니다. 역시 아틸라가 5세기 중엽에 돌연 사망함으로써 훈 제국 자체가 와해됩니다. 그래서 신라에 들어오는 로만글라스도 실은 이 시기에 5세기 후반이 되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루트가 단절됩니다. 그 이후에 역시 대도한 것이 사산조 페르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산조 페르시아의 아이다는 에프탈이라는 역시 민족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사산조 페르시아가 역시 서아시아와 그리고 이 인도 그리고 박테리아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목되는 건 신라의 식리총의 새로운 이 도안에 그리고 새로운 문양 기법에 역시 황금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식리의 바닥에 신발의 바닥에 새겨진 문양입니다만은 이 새가 2마리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거북 등 껍질의 형태를 육각형 이 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틀을 구성하는 것도 작은 이 구슬 즉 연주문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사선조 페르시아의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역시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라든지 이런 문양들은 사선조 페르시아 그리고 북위에 보이는 문양적인 요소입니다. 이 시기에 역시 파사국사 페르시아의 국사가 북조 그리고 남조에 오는 것이 보입니다. 양직공도에 있는 페르시아 국사의 모습입니다만 역시 뭔가 이 시기에 페르시아가 북중국의 동아시아와의 어떤 교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남대총 역시 북분에 보이는 이런 엉기도 육각형의 이 틀 안에 여러 동물이라든지 이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역시 중앙아시아에 보이는 신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역시 사선조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메달리형 안에 이렇게 동물을 엮는다든지 이런 기법들이 주변에 이렇게 외연을 이렇게 구획하는 기법들이 실은 이 항남대총 북분의 응기와도 통하고 있습니다. 이 응기는 역시 중앙아시아에서 사선조 페르시아 영향을 받아서 중앙아시아에서 소구드린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6세기 후반 7세기 초에 역시 이런 신라의 황금 문화가 일본에 전해집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것은 후쿠오카현 후나바루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제 마구입니다. 이곳에서는 화려한 금동제 마구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마구 전체를 구성하는 이 마구뿐만 아니라 마구의 구조 자체가 신라의 천마총과 아주 유사합니다. 더욱이 신라에 보이는 이런 옥충 장식
마구가 이곳에서 출현해 주목됩니다. 옥충이라는 이 비단벌레의 비단 풍뎅이에 이 날개를 잘라서 안에 끼워서 장식하는 기법입니다. 이것이 근래 후나가르 고분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이 황금 문화는 고구려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또한 일본 열도 외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황금 문화라는 것은 결국 유라시아 초원을 통해서 흑해 연안의 이 기원은 스키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는 4, 5세기 활동했던 흉노 훈족의 황금 문화가 역시 동으로 전해서 유연을 거쳐서 그리고 연 그리고 고구려를 거쳐 신라에 이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라의 황금 문화가 이입된 계기는 313년 이후에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게 됨으로써 신라가 실은 고구려와 자유롭게 통교할 수 있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라가 고구려의 수도인 지반에 가서 결국은 유라시아의 여러 문화를 접하게 된 가운데 신라가 선택적으로 적성목박군이라든지 또는 이 황금문화 그리고 로만 그라스를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남조의 견사라면서 또 이 중국의 청자라든지 또는 전시료분을 수용하는 백제와는 뭔가 다른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라의 이 황금문화는 신라만의 어떤 이 신라 고분 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적인 시야에서 신라의 황금문화의 성립과 그리고 이 변화, 발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